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김병목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강의 때 많이 특강으로 찾아뵙고 했었는데요. 요즘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오프라인이 하기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는 첫 번째 강의인데, 카메라에 대한 기초 설정의 이해랑 기본 과정입니다. 보통 다 카메라를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기초 교육으로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카메라 장비는 이미 앞서서 잘들 구입하시거나 마련하셔가지고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보통 크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미러리스하고 DSLR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로 사용하시는 이제 장비들을 보면은 미러리스든 DSLR든 그 기본적인 표준 줌 렌즈, 보통 2470 정도를 표준 줌 렌즈라고 보고요. 아니면 2400 정도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장비에 있어서 선택은 뭐 다들 알아서 하시고 제가 보다 보면은 뭐 풀프레임이냐 크롭바디냐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풀프레임이냐 크롭바디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사용하는 작업에 적합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그 기능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게 휴대성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따 화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물론 아무래도 화소수가 높고 최신 카메라일수록 감도를 좀 높게 써도 노이즈가 적게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최신 카메라가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센서가 큰 1대1 마비인 경우에는 크롭바디보다 같은 감도일 때 조금 노이즈가 적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장비로서 화질이 어느 정도 해상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화소수가 충족이 되고 내가 필요한 연사 그 다음에 내가 결정적으로 이 무게를 렌즈와 같이 결합했을 때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지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는 게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휴대성 부분에 있어서 미러리스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미러리스라고 절대로 또 이제 가볍지만 않거든요. 내구성이나 이런 걸 강화하다 보면 소재나 이런 것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카메라를 혹시라도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미러리스를 선택하든 DSLR을 선택하든 본인이 쓰는 표준인들을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직접 결합을 시킨 다음에 들어보고 손으로 잡아보고 난 다음에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누가 보통 이제 추천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이제 경험에 있어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는 하시되 꼭 필히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디하고 렌즈하고 메모리, 배터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화소수가 이제는 뭐 일반적인 카메라도 다 2천만 화소를 넘으니까는 화소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1대1 크롭바디 35mm 판형이냐 아니면 중형 판형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에서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 중형 고급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중형까지도 보는 분들인데 여기 아무래도 풍경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세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묘사력이 탁월한 아무래도 센서가 큰 그런 바디들이 조금 더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으로까지 이제 넘어가서 선호하시는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형은 아직까지는 이제 AF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연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스포츠성을 띠는 촬영을 하기 위한 용도에서는 조금 맞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풍경이나 광고나 어떤 급박하게 뭔가를 조작을 해서 추적해야 되는 것들이 피사체가 아니라면은 선택하시는 거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도 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화질 부분이나 해상도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형 바디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가격대 성능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쓰는 거가 맞는 사람은 이제 취미나 아마추어한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취미를 즐기는 데 있어서의 가격대 성능을 논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협회에 계시는 작가분들은 아웃풋 그러니까 내가 결과물을 어쨌든 만족스러운 걸 얻고자 하는 거니까 가격대 성능보다는
아무래도 화질이 정말 좋은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브랜드마다 플래그십 렌즈가 있는데 캐논의 이제 렌즈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런 렌즈들이 그렇지 않은 렌즈보다 화질이 좋은 부분은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캐논이 아닌 다른 브랜드다 하더라도 뭐 칼자이즈부터 이런 서드 같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그런 브랜드들도 요즘에는 상위 레벨의 렌즈 라인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렌즈는 조금은 비용을 더 들이시면 오히려 저는 바디보다 렌즈에 더 비용을 들이셔서 결과물을 얻는 게 있고 그게 본인이 보는 눈을 좀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좀 봅니다. 좋은 렌즈에 좋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보다 조금 그렇지 않은 렌즈에 대한 구별 능력이 좀 더 생기거든요. 많이 눈에 대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거는 좋은 렌즈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배터리는 알아서 잘 챙겨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출사하거나 실습할 때 보면은 현장에 와서 배터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어쨌든 성능은 떨어집니다. 카메라 안에 배터리 성능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가 부족하다 보면 하나 정도 구매하는 것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배터리가 얼마 정도 가냐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통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첫 페이지에 플래시가 있는 모델은 보고 있겠죠.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안 터뜨렸을 때 플래시가 없는 모델이 이제 중급형 이상에서는 최대 몇 장까지 찍을 수 있다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환경, 테스트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되도록이면 그날 메모리를 비운 상태에서 나가서 내가 어느 정도 촬영을 했더니 재생해서 눌러보면 총 그날 찍은 장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수를 보고 아 내가 지금 현재 배터리가 한 칸 남았는데 뭐 한 300장을 찍었네? 그러면은 아 이 배터리로는 내가 평상시에 한 300여 장 정도 찍을 수 있다는 걸 감을 가지시고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찍을 것 같다면 당연히 배터리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 카메라로 내가 쓰는 습관에 있어서 몇 장 정도 가는지는 평상시에 확인하시는 습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미지를 옮기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다음에 촬영할 때 좀 찍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컷수가 좀 많이 차이가 10% 20% 넘어서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거라고 보면 그때는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듀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특별히 말씀 안 드리지만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 또는 고화소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 여기서 고화소수라는 건 요즘에 다 5천만 원 가까운 걸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 이미지 자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것들이 원활하게 읽고 쓰기가 이루어지는 메모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 금액적인 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굳이 나는 빠른 연사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크게 고스펙을 요구하지 않다 싶다면 일반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서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릅니다. 대부분 설명서는 언제 읽는 게 좋냐면은 카메라가 익숙해진 때쯤에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실 때 설명서를 펴는 거는 오히려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카메라를 항상 만져보다가 내가 이걸 모르지만은 조작을 해서 실수하는 거는 카메라의 매뉴얼에 들어가시면 사용자 설정 해제를 통해서 기본값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만지고 다루다가 그 부분에 궁금증이 생길 때만 목차를 보시고 그때그때 그 내용만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무슨 공부하듯이 1편 딱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거는 그 지루한 뿐더러 다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카메라 제원 몇 개, 몇만 화소, 연사가 몇이고 감도가 몇인지는 이미 제품을 살 때 카탈로그라든가 제품 홈페이지 같은 데 소개되는 게 나와 있으니까 본인 카메라 모델명하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실외로 생각보다 자기 바디가 2인가 마크 3인가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본인 카메라가 몇만 화소로 찍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좀 놀라웠는데 자기 카메라의 스펙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요 기능 숙지 부분인데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가 미러리스든 DSLR이든 이 메인 다이얼을 돌리는 부분이 있고 고급형이 아닌 이상 대부분 서브 다이얼에서 뒤에 다이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우스 휠 돌리듯이 보통은 이 두 가지로 모든 값을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검지 닿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서브 다이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대부분 그냥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어떠한 버튼을 누르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기능을 바꾸거나 수치를 변화줄 때 쓰는 거니까 가장 익숙하게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셔터 버튼 근처에 있으니까 가장 많이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 뒤에 있는 거는 이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도움, 서브 다이얼이니까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즈의 제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화각이 얼마 정도인지 미리수하고 그다음에 F값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 결정적으로 내 카메라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냐면 카메라마다 표현하는 컨트라스트와 카메라마다 표현하는 약간 같은 색이라도 표현하는 색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설계상 나타나는 쨍함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 렌즈의 제어는 일단은 몇 미리 화각되는지 그다음에 F값은 몇 가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렌즈는 대체적으로 어느 용도에 적합한 렌즈인지 대부분 이제 이 용도에 따라 우리가 인물용이냐 풍경용이냐 나누고 있지만은 실제 그것보다는 내가 주로 촬영하는 것들이 사물이 내가 가까이 있는 것들보다는 좀 근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들 아니면 조금 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하면은 순간 포착이 용이하도록 그다음 화각을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줌 렌즈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동성보다는 조금 더 화질을 좀 더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주로 쓰는 화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화각에 맞는 단렌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타리 체크인데 이따가 화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화질을 생각한다는 분이라면은 삼각대랑 릴리즈 사용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게 풍경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아웃포커싱을 많이 시키든지 일반적인 스냅 사진을 찍는다면 뭐 쓰임이 덜하겠지만 화질을 극강으로 요구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삼각대나 릴리즈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리는데 생각보다 귀찮아서 잘 손에 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은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력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카메라의 설정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카메라에 대한 설정을 보면은 보통 카메라에는 모드 다이얼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전원을 켜고 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오토, P, TV 또는 P까지는 똑같은데 브랜드에 따라서 TV, T 또는 S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V 또는 A, M, 그 다음에 벌무인 B 또는 이제 C1, C2, C3 이렇게 사용자 설정을 저장해놨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모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추가적인 기능들은 뭔가 기능을 세세하게 쪼개서 넣은 것뿐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PTV, AVM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만 만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는 한 번씩 다 써보시는 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오토는 그 카메라에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에서 최대한 맞춰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 있고요. 캐논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도 다 초록색 오토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초점을 잡을 때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을 잡고 자동으로 촬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OD 마크2나 아니면 예전 구형 기종 같은 경우는 오토로 두면은 원샷으로 촬영이 되게끔 즉 반셔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삑 소리 나면은 그대로 초점이 유지되고 촬영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구조였는데 지금 있는 OD 마크 3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AI 포커스라고 해서 반셔터를 누르고 있을 때 원샷으로 유지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초점을 잡고 이동시켜서 포커스를 홀드해 놓고 이동시켜서 구도를 다시 잡고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토를 교육하거나 이럴 때 반셔터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이동을 시켜서 또 나머지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AI 포커스 같은 경우는 반셔터 맞추고 이동을 해서 초점 거리가 달라진 피사체가 나타나면 다시 잡습니다. 그러니까 반셔터를 잡고 구도를 잡는 그 방식을 내 카메라의 특성을 모르고 오토에다 두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핀이 다 안 맞을 겁니다. 왜? 지금은 기능이 바뀌어서 사용자가 반셔터를 맞추고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맞추고 난 다음에 구도를 다시 잡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보통 이 행동은 초보자가 하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셔터했다가 이동해서 다시 찍으면 이 사람이 실수해서 초점을 못 잡았을 수도 있거나 다시 도와주기 위해서 AI 포커스가 자동으로 서버 기능을 통해서 잡아줍니다. AI 포커스는 보통 다른 데도 있지만 컨티뉴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 컨티뉴라고 쫓아가는 것도 있는데 원샷과
쫓아가는 추적하는 거에 중간 정도 돼서 상황에 따라서 원샷으로 초점을 잡고 찍을지 한 번에 아니면은 추적해서 변화를 줄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오토에서 이런 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또는 시중에 있는 책들이나 볼 때는 반셔터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셔서 구도를 다시 잡고 찍으면 굳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여기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말 듣고 하면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되는 거기 때문에 컬러든 밝기든 이런 것들이 얘가 판단해서 하는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상 나쁘진 않아요. 촬영하는데 카메라를 처음에 배울 때 카메라가 익숙치 않을 때 내가 카메라를 아무리 잘 다루더라도 그 브랜드를 바꿔서 처음 썼을 때는 오토를 써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왜? 그 오토의 특성을 보면은 이 카메라가 얘는 조금 더 고감도에 자신이 있으니까 감도를 많이 올려서 찍네. 얘는 조금 더 뭔가 색깔 부분에 있어서 오토에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색깔의 특성이 이런 건가 보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토로 한 하루 정도를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카메라의 설정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쓰는 건데 오토에서 보시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다른 모드로 넘어갈수록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는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만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잘못 맞추면은 잘못돼서 찍힐 수 있다는 거. 내가 전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드로 넘어가야지 카메라가 이렇게 세세하게 해야지 내가 카메라를 잘 쓰는 사람이고 오토를 쓰면 카메라를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이 카메라에 기대하는 게 그냥 촬영 외에는 특별한 거 없고 얘가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결과물로. 그런 부분은 오토 쓰셔도 돼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밝기, 내가 원하는 심도, 포커스 위치 이런 것들이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조금 생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는 거니까. 부족한 거를 바꿀 때는 점차적으로 모드 다이얼을 바꿔서 카메라를 조정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촬영 전 설정 확인하는 부분인데 촬영하는 과정은 우리가 먼저 프레임을 설정을 할 겁니다.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 광각으로 찍을지 이만큼 자를지 어떻게 담을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피사체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영역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촬영 기능 설정 거기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는 노출을 올리는 게 좋을지 밝기를 올리는 게 좋을지 낮추는 게 좋을지 초점을 여기다 맞췄을 때 앞뒤의 심도를 깊게 해서 조리개를 올리는 게 좋을지 낮추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한 장 찍어봤더니 재생해서 봐서 저장을 해서 제대로 찍혔는지 재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재생해서 확인한 그 이미지가 흔들린 건 아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포커스는 맞았는지 확인해서 그게 부족하다 보면 다시 재설정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대부분 프레임을 먼저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잡은 다음에 설정을 카메라 기능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능 설정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카메라를 잡았다 들었을 때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그 프레임 달라진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을 안 쓰거나 그러면은 다음 장 찍을 때 조금 더 프레임에 무언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노출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매뉴얼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찍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 주제나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프레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삼각대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프레임을 먼저 잡아놓고 안정적으로 하니까는 거기서 조작하는 과정에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조작하다 다시 잡을 때 프레임이 틀어지거나 바뀌거나 할 염려는 없죠. 삼각대를 조절하는 게 힘들지만 능숙하다 보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설정하고 촬영 기능 설정한 다음에 저장을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는데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프레임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촬영 기능이 잘못된 거라든가 미흡한 거를 보강하는 걸 하셔야 돼요.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은 프레임은 이미 뷰파인더나 HD를 볼 때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롭바디 쓰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크롭바디는 아무래도 내가 찍히는 부위보다 뷰파인더로 적게 보이니까 찍고 난 다음에 좀 잘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행히도 요즘 크롭바디라 하더라도 미러리스는 액정으로 그냥 찍는 거고 DSLR도 액정을 보며 찍을 수 있는 라이브 뷰 기능이 있으니까 뷰파인더로 안 보고 라이브 뷰 LCD로 볼 때는 그 잘린 부분 없이 100% CL과 동일하게 보이니까 그때는 조금 신경을 덜 쓰셔도 됩니다.
프레이밍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촬영하고자 하는 걸 화면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무엇을 포함할 거고 무엇을 뺄 건지 결정한 거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진을 배울 때 오표를 쓰시게끔 해요. 카메라의 무게나 밸런스나 이게 낯설지 않도록. 그런데 프레임을 잡는 것부터 연습하게 해요. 내가 어디서 어디 찍을지.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찍어야 되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담는 겁니다. 담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잡은 포지션이 잘못된 거거나 시기가 잘못된 시기에 와서 찍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포지션이 잘못된 거니까 포지션을 바꾼다는 거는 앵글의 변화를 바꾼다거나 찍는 위치를 바꾸게 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어떻게 무엇을 배치하고 강조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내가 자리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엇을 강조할 건지 생각하고 그거 손에 대는 것들은 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보이는 거, 내 눈에 이쁜 거,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 피사체와 맞닿아 있는 배경이나 전경은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프레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카메라 설정이나 기본적으로 프레임 잡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구체적으로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